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인재 기본이론 교재로 보는 제4강입니다. 페이지로는 기본서 395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강의 드리는데 이것도요. 여기서 또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계약 체결을 했어요. 제가 이제 1년 내내 여러분한테 제가 허수아비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드릴 건데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것은요. 계약하고 약속대로 이행이 돼버렸다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법에서 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혹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뭔 문제가 꽝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원에 갔겠죠. 그죠? 그때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느냐,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건데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을 3억 원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목적물이 부동산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행할래 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요.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법적 효력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민법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싹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불능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표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허수아비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법률행위 그럼 뭐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계약 성립했는데 계약 성립 전에 이미 불타 없어졌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적으로 불능인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불타 없어졌어. 이 세상에 없는데 매매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죠? 또요. 매매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불타 없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법에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은요. 자,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다시 전부 다 불타 없어졌다. 전부 불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요. 목적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없었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는데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민법 총칙까지 공부를 하시면 뭐하고 연결되냐면 목적물이요. 부동산이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불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지만 뭐라고요? 무효다. 이거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시니까 뭔 연결이 되겠어요. 지금 이름, 말, 용어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몇 번 반복해서 들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드리는 것이지 어이구 어려워 죽겠네 하고 민법 못하겠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 버려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합격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지킨다. 첫 번째 뭐예요? 어려우면 안 한다. 두 번째,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처음부터 파고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넘어갔다가 파고 공부할 시간에 갔다가 다시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아무튼 자,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인 부동산을 계약해봤자 이행이 불능이잖아요. 그죠? 이런 계약은 해봤자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창고만 불타 없어졌다.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 일부 불능 그러는데 우리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다 그랬죠. 어디서 나왔죠? 약관에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법리를 적용해서 일부 불능은 전부 불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계약이 무효가 되겠죠. 그죠? 무효.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요. 무상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상계약. 무상계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다 뭐라고요? 유상계약이에요. 그러면 유상계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유상계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런 표현을 써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평당 얼마 해서 100평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아닌 거죠. 그럼 원시적으로 10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때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왜요? 90평이라도 있으니까. 다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0평 값은 깎아줘, 빼줘,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정해져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다음에 매매에서 담보책임이라는 게 나와요. 담보책임. 담보책임 나오는데 담보책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부 멸실 그랬을 때 창고만 불타 없어졌다 그럼 본체는 있잖아요. 계약 자체는 유예요. 근데 이때 담보책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아시고 일단은 넘어가셔요. 대신에 이제 큰 틀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후발적으로 불능일 때는요. 이것 자체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만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왜 유효냐면 계약할 때 목적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시 봐보면 A하고 B가요. 부동산을 3억 원에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매매 계약인데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해서 쌍무계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목적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권리자,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나 3억 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반대로 매수인이 의무자, 채무자가 되고 매도인이 권리자, 채권자가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불능을 공부하고 있는데 돈은 불능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이행 지체도 있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이행 지체도 있지만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이행 불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 돈은 이행 지체만 있지 이행 불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아. 이행 지체. 그런데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이행 불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불능이니까 뭘 기준으로 놓고 봐요? 목적물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고 목적물에서는 누가 채무자예요? 매도인 A가 채무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세한 내용 모르더라도 이런 용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강의를 드리겠는데 채무자가 잘못했어요. 기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책사유 이것을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고의가실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책임을 이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 돌아갈 기자 써서 그래서 기책사유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채무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을 하느냐고요. 매도인 A를 말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을 때요. A의 잘못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는 말은 다시 A, B 둘 다 잘못이 없을 때예요. 뭐예요? 쌍방 당사자
기책 사유가 없을 때, 또 하나는 채권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요. 채권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는 말은 채무자가 A니까요. 채권자는 누구예요? B가 잘못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일 때는요. A가 잘못했을 때, 자 A, B 둘 다 잘못이 없을 때죠. 그 다음에 B가 잘못해서 불타 없어졌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채무자 잘못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행했어야 되는데 자기 고의가실로 이행 못 해줬죠? 그러면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채무 불이행은 이행 지체도 있고 이행 불능도 있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뭐겠어요?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죠?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공부한 거니까 효력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물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물적 손해가 뭐냐면 3억의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이행이 됐더라면 현재 4억으로 올랐다. 이 차액 있죠. 즉 이행이 됐더라면 취할 수 있었던 이득액 있죠.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A 잘못이 없이 둘 다 잘못이 뭐 옆집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번져가지고 불타 없어졌다거나 혹은 수용됐다거나 이럴 때죠. 혹은 B가 잘못해서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무슨 문제로 푸냐면 누가 피보느냐,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위험 부담 문제예요. 이건 따로 제가 빼놓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교과서 395페이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전부불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매도인이고 여러분이 매수인인데 매매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했는데 목적물이 이미 불타 없어져 버렸죠.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면 여러분 나한테 부동산 달라고 이행 청구 못 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매도인이 전부 불능임을 알았거나 고의예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과실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으로 몰랐던 거죠. 과실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고의과실이 있었죠? 그러면 계약 체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야 계약 체결하기 올라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사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자 모텔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만나서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했는데 원시적 불능 그것도 전부불능이라 무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이행 청구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뭐가 열 받냐면 너가 몰랐다면 이해를 한다. 근데 너는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뭐하게 계약 체결하자고 올라오라고 그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서 여러분이 나한테 이행 청구도 못하지만 최소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들인 비용 이게 뭐예요?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있잖아요. 이것은 나에게 줘 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느냐 그랬더니 더럽게도 어렵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띵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질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표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표라. 그래서 계약했다 안 했다? 했다. 했는데 불능이다.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는 것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원시적 불능일 때 전부 불능, 수량부족 일부 멸실. 후발적 불능일 때는 체부자 기척 사이가 있다. 체부자 기척 사이가 없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박스 있죠. 그죠? 이 박스를 채울 줄을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원시적으로 수량이 부족할 때 매도인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X인 거죠. 그죠? 뭐예요?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박스를 채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죠?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이것은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그랬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드린 비용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내이익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이행이익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실내이익 그러는데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법에가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내이익이 이행이익보다 더 커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이행이익밖에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하면은요. 자,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일 때 상대방은요. 이행이익 배상 청구해도 되지만 자기가 조금 받겠다고 실내이익 배상 청구했다 그러면 말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 청구해도 무방하다 그러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내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들인 비용,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그랬죠.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신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계약이 체결되건 체결되지 않건 들어갔어야 될 비용, 이것은 실내이익 배상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계약이 체결되건 체결되지 않건 어차피 들어갔어야 될 비용이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내이익 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물적 손해배상이죠. 그럼 플러스 뭐가 있겠어요? 정신적 손해. 그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이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질 때는 매도인이 미친놈 매도인이어야 돼요. 미친놈 매도인. 뭐였어요? 전부 불능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어야죠. 근데 상대방 매수인은 안 미친 매수인이어야 돼요. 상대방은 몰랐고 선이라고 그래요.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곁다리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예요. 선의 악이라는 말이 나왔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선의 악이가 계속 나올 건데 선이라는 게 악이라는 게 소설책에서는 뭐예요? 선의 착한 사람, 악이 나쁜 사람 그러죠. 법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선의는 몰랐다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 악의는 뭐예요? 알았다요. 알았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사람, 선의자, 안 사람, 악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매도인은 미친놈, 매도인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미친놈 매도인이 매수인은 안 미친 매수인이야. 안 미친. 그러니까 매수인은 제주도에 사는 매수인은 전부 불능임을 몰랐고 선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과실이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그때 미친놈 매도인이 안 미친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똑같이 미친놈이다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95페이지 나와 있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봐가지고는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허수아비 그린 다음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이 부분에서 나온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나중에
위험부담 나오거든요. 넘겨보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동시행 다음에요. 자,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하고 위험부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이 자 399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 어디가 나오냐면 여러분 교재 404페이지 나와요. 양가로 3번 위험부담 나오죠? 그러면 위험부담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전체 허수아비 그림에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보면 뭐가 나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 교재에 어디가 나오냐면 자, 413페이지 나오죠, 그죠? 계약 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이 부분이잖아요. 해제니까 여러분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매매 부분 가면 담보 책임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담보 책임 중에 하나예요.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있고 권리하자 중에서도 가운데 세 번째 수량부조 일부멸실 나올 건데 그것도 나오면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쉽게 풀려요. 안 그러면 다 흩어져 가지고요. 여러분이 문제풀이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들을 때만 만족하고 문제풀이 능력이 없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도 이 체계 자체를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395페이지 자, 535조죠. 계약 체결상 과실인데 1항 보면 동그라미 1번 나온 걸 제1항이다 이렇게 읽어요. 이 목적이 범인의 목적이 불능 가능하지 않죠, 그죠?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악이죠, 그죠? 악이 알 수 있었을 자, 과실이 있는 자는 미친놈 매도인이죠. 상대방, 제주도에서 사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뭐예요? 실내이익을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행이익을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뭐예요?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처음 여러분 의욕 충만해가지고 보는데 막 좌절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느끼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제가 몇 번 오늘만 해도 한 5번 말씀드리죠. 좌절 금지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학원에 나오셨다면 제가 절대 강의 이렇게 안 드려요.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큰 틀만 갔다가 나중에 살붙이고 이렇게 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지금 인강으로 하면서 이것을 반복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리 다 강의를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좌절, 금지, 모르면 넘어간다. 아셨죠?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가랑비 옷젖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 보세요. 전항 1항의 규정은 제주도에서 사는 상대방이 똑같은 미친놈이다. 뭐예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친놈 매도인이 안 미친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라고요. 매수인도 똑같은 미친놈이다. 그러면 미친놈 매도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양가로 1번 의의에서 한가로 2번에 보면 법적 성질 보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랬죠? 이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요건 보세요. 한가로 1번 보면 체결된 계약 내용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원시적 불능이죠. 그 계약이 무효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다만 원시적 불능이라도 매매나 유상계약에서의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뭘로 간다고요? 담보 책임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한가로 2번에 계약 체결 시 일방 당사자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매도인은 미친놈이어야 된다. 3번 근데 상대방은 안 미친 매수인이야죠. 불능에 대해서 선이 몰랐다. 모르면서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된다. 4번 그리고 계약 무효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혔죠.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그랬잖아요. 양가로 3번 책임 범위 보며 한가로 1번에 보며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실례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뭘 말하느냐 목적물에 대해서 조사 비용이나 대금 지급을 위한 융자 받은 금액의 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것 기회비용 등 있죠.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드린 내용 그대로 어떻게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 그러나 통신비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통신비는 아니다. 자, 한가로 2번 보세요.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이런 시세 차익을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뭐가 나오냐면 양가로 4번에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라는 게 나올 거예요.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인데 자, 이게 뭔지 또 봐봅니다. 이번에는 이것과 비교해서요.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예요. 계약 교섭 단계로 교섭 단계. 교섭 단계에서 계약 교섭에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한 거예요.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한 경우. 이거죠. 그죠? 자, 이랬을 텐데 이것도 실제 사례에서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자, 봐보세요. 자, 우리 계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요. 355대 8개 청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1,000만 원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랬어요. 그럼 계약 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좋아 1,000만 원 깎아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2억 9천에 계약이 체결될 건데 그 말은 하지 않고요. 1,000만 원 깎아주라고 곤란한데 그러면서 일단 올라와봐. 만나서 이야기하게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미쳤냐 내가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뭐하게 올라가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올라와 보려니까 1,000만 원 깎아줄지 500만 원 깎아줄지는 만나서 이야기하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계약 체결을 안 했지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게 돼요? 제가 계약 체결은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자 500만 원 깎아줄지 1,000만 원 깎아줄지는 만나서 협상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대감을 안고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1박 했단 말이에요. 여간에서. 그리고 다음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협상하다가 깨졌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는데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안 팔아 내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그죠? 장난해? 여러분이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 체결했냐? 안 했지 않냐? 아직 계약 체결 안 했다. 나 마음 바뀌었다. 안 팔아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 체결을 강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계약자의 원칙상. 계약 체결을 강제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최소한 이렇게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중도 파기한 자 있죠. 그죠? 네. 중도에 부당하게 파기했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최소한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는 물어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실내이익이죠. 그죠? 실내이익 배상이죠. 실내이익을 손해로 배상해라 그랬는데 이때 이 책임을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그거죠. 그죠?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 이제 책임 체계를 공부합니다. 책임 체계를 공부하는데 뭐냐면 나중에 담보 책임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양대 책임 체계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계약의 세계죠. 그죠? 그러면 계약 책임이에요.
계약의 세계가 아니죠. 그죠? 그럼 뭐냐면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이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계약의 세계가 아니에요. 계약의 세계죠. 그죠? 계약의 세계죠? 그러면 계약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계약 책임의 대표적인 예라고요. 아까 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법적 성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 책임이다.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계약 책임의 대표적인 예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불법행위 책임 그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교통사고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이 뭐 계약하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사고를 해서 너가 속도 뭐 얼마로 내 왼쪽 어디를 박아라 내가 쓰러질게 뭐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책임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불법행위 책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것을 이 책임 체계를 모르면 나올 때마다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강의 드릴 때 계약의 세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책임이에요?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나오면 아주 쉽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봐보세요. 계약 교섭 단계죠.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했잖아요. 그러면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계약의 세계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때 그래도 실내액 배상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이름 붙였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다?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약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당 파기한 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책임 내용은 똑같아요. 실내익 배상이에요. 그러면 교재를 봐보시면 396페이지 양가로 4번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나오죠. 그죠? 자, 의 보면 아직 계약 안 했어요. 근데 계약의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요.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그랬죠. 한가로 이번에 뭐가 성립한다고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법행위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시험 문제에 이 경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러면 X예요.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담보 책임이고 다 이 박스를 여러분이 채울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한 경우 판례는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적용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상 범위는 뭐겠어요? 실내액 배상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이 경우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실내 손해에 한정된다. 예컨대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값, 숙박비 이런 것들이죠. 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 비용 지급에 대해 계약 교섭이 진행이 됐다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 그러나 통신비 같은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계약이 체결되건 체결되지 않건 들어갔어야 될 비용. 즉 계약 교섭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혹은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이건 물적 손해고 항상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디 공부한 거예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비교해서 불법 행위 책임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딱 하나 떼서 이것만 공부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계약 체결을 했는데 불능이 됐을 때 몽땅 모아놓고요. 그중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에서 나온다? 원시적 불능에서도 전부 불능일 때 나오는 거다. 전부 불능도 무효이기 때문에 끝 그러는데 또 요건이 어떻게 돼서 미친놈 매도인이 안 미친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96페이지, 396페이지까지 끝났고 397페이지 건너뛰시면 이제 398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효력이 나온다고요. 계약의 효력인데 거기 박스 2번 보면 쌍무계약 효력 나오잖아요. 쌍무계약 효력. 그럼 뭐가 나와요?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나오고 일반적 계약에서 특수항계약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 쌍무계약의 효력 그래가지고요. 거기 이건 공평의 원칙 때문에 나오는 건데 한가로 1번에 성립상 결련성 서로 연결돼 있다. 결련성이 돼. 이런 용어 몰라도 좋아요. 그리고 자 넘겨보시면 한가로 2번에 이행상 결련성 이행할 때도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나오는데 이런 거 몰라도 좋다고요. 존속상 결련성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부담 나오는데 이런 거 몰라도 좋다고요. 이런 용어는 몰라도 좋아요. 뭐 결련성 이런 용어는 몰라도 좋아요. 다만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 위험부담이 나오고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라고 그랬죠? 유상계약의 효력으로서 나중에 담보책임이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가랑비에 어쩌듯이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399페이지 양가로 2번 동시행항변권 나오잖아요. 이 동시행항변권은 너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는 거죠. 공평의 원칙상. 너가 등기 서류 안 주는데 내가 잔금 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안 주더라도 나는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뜻이에요.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너가 안 주면 내가 안 주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시행항변권은요. 우리 법에가 어떤 것은 동시행관계고 어떤 것은 선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맨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요. 민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쭉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복장 터지는 거죠. 왜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동시행항변권은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잔금 치를 때 등기서류 이런 게 동시행이고 또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어때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은 뭐예요? 열세 돌려주잖아요. 이거 동시행이죠? 여러분이 임차인이다. 보증금 안 돌려주는데 열세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잖아요. 이게 법률 용어로 서로 간에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알고 넘어갔다가 민법 전부 다 공부하고 나면 군데 동시행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그거 딱 정리해서 공부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시행 전체 다 강의 드릴 거예요. 지루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해버려요. 패스하고 나중에 전체 한번 돌고 나서 이 부분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4강은 이것으로 끊고요. 5강에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이것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